11살 무렵부터 영화 연출의 꿈을 꿨고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길 바랐다고 이야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칸 영화제에서 영혼을 건드리는 성장서사라는 극찬을 받은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감상합니다. 시내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78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죠? 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역시도 여성 감독이 주목받는 흥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일본의 여성 감독으로서 그리고 단 2편 만에 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쾌거를 이룬 영화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칸 영화제 그쵸.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 영화도 사실 기생충 이후에 한동안 칸 영화제 부름을 이제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드물었다 보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있었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단편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해외 영화제에 이 러브콜을 좀 받았던 감독이었고요. 플랜 75라는 전작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국내에서도 다 개봉하고 뭐 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되고 했었는데, 르누아르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개봉을 계기로 조금 더 대중적인 관객과 만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플랜 75라고 하는 감독 전작이 약간 SF 같은 설정이에요. 이 75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안락사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정인 거죠. 근데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곤한 처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제 곧 딱 그 75세의 나이가 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데, 일을 해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자기를 먹여 살리기엔 충분한 일인 거죠. 호텔에서 이제 뭐 친구를 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인력 파견 회사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용하지 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데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플랜 75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그 사망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약간의 돈과 그다음에 이제 한 3번 정도 상담 서비스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되는 이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다들 한 번쯤 해본 것 같은 생각들. 그러네요. 네, 인구가 점점 이 고령 인구 중심으로 세상이 개편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플랜 75도 그렇고 르누아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프랑스 합작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일본 감독이지만 동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제작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사실 프랑스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일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의 어떤 그 젊은 감독들, 새로 이제 등장하는 감독들의 영화의 어떤 결이라든지 시선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도 충분히 어떤 노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런 플랜 75 같은 영화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정서가 조금 더 서늘하게 맞아요.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 세계를 되게 좀 처연하게 그린다든지 그런 게 정서적인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개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뭐 그 영화 전반적으로 이 감독들이 그 동시대에 만드는 영화들의 전반적인 어떤 색깔 차이 같은 게 확실하게 좀 느껴지기는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미성년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모든 성장담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아이가 어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경험하는 일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이런 영화들의 특징인데 이제 그 일들을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점에서 지금 보신 이 작품이나 저희가 이 코너에서 다루었던 이사 같은 작품들은 훨씬 더 어둡고 네. 그리고 훨씬 더 오싹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묘한 지점들을 과감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애매하게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건드려버리는 네. 거기에서 오는 서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포스터와 제목만 보시면 너무, 그러니까 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 예. 소녀가 이 파란 푸른 하늘을 그쵸. 배경으로 뭔가 굉장히 좀 경쾌하게 뭔가를 외치고 있는 듯한 아주 그런 역동적인 포즈의 포스터인데, 그리고 맞아요. 제목도 르누아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터와 제목과 이런 것만 보면 마치 무슨 정말 그 10대 소녀의 어떤 되게 발랄한 청춘 영화처럼 맞아요. 성장 영화, 모험 영화처럼 보일 수가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뭐 SNS나 혹은 이제 기사들에서 언급되는 어떤 뭐 영화를 수식하는 문구 같은 것 중에 뭐 그 시절 우리 모두가 겪었던 어떤 여름의 감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갖고 영화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진짜 장면들이 너무 너무 많고요. 많죠. 네. 뒤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른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서늘하고 더 무섭게 묘사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이 하야카 치에 감독은 그런 점들을 굉장히 좀 동시대 감독들 중에서도 과감하게 맞아요.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줘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 거기까지 표현 가죠. 윤리의 문제도 이 감독은 계속 건드린다. 근데 그게 불과 2편 만에 이 감독의 어떤 그 감독 세계, 어떤 색채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내는 감독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 경험은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뭐 투병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감독의 경험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걸쳐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은 자전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중심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르누아르 보시잖아요. 그러면 1970년대 생들은 이거 그때 얘기구나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영화 본 다음에 감독 날 찾아봤다니까요. 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군요. 네, 정말 그냥 보면은 바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세기말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실제로 유리 겔라 같은 인물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지상파에 예.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초능력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TV에서 뭐 주문을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문을 딱 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숟가락을 들고 네. 숟가락이 맞아요. 휜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학교에서 갖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저 때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마술사잖아요. 네. 이제 여기는 뭔가 이런 초능력, 영능력 네.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이 영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상파에서 생방송으로 맞아요. 그러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깃하던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영능력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병을 낫게 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암 환자들, 옷을 하얗게 입은 암 환자들이 그 역시 TV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집어 넣어서 그런 종양 덩어리를 꺼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역시 유명한 거였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믿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다 믿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되던 시기에 아빠가 되게 중병에 걸린 말기 암에 걸린 아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상황, 그러니까 아빠는 말기암이고 엄마는 생활에 지쳐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술은 발달해서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랑 폰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세계가 되는 게 그 90년대 말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 영화가 자전적이라고 하는 게 비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경험들을 그대로 반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공기가 완전히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또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반응들, 리뷰들을 이제 쓸 때 시대 배경에 대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영화가 명확하게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뭐 시놉시스나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이 영화는 이 시대다. 연대, 네. 이 정도 연도의 배경입니다라고 감독이 밝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에서도 이 영화를 설명할 때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 언론에서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을 유추하는 사례들을 보니까요. 실제로 영화에 언급되는 그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뉴스 장면 맞아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뉴스 장면 같은 거 보면 무슨 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교생이 부모를 살인한 네. 그런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본의 80년대에 벌어졌었던 실제 살인 사건을 연상케 한다. 는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1980년대 정말 폭풍 성장 경제 발전 그랬죠.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면 꼭 이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전 세계 이 경제 발전 상황에서 항상 벌어지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80년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 소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 시기를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제 배경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주인공 소녀가 그런 시대의 배경에서 마침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낸 캐릭터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의 노출이 너무 적나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장면들이 일본 예전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 여름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영화가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이사 같은 영화는 정말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자 주인공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딱 직격해서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아마 벌새 같은 영화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 감독이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하고 여자 감독이 소녀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 때하고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영화적인 뭐 기술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얘기를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경미 감독 영화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네. 물론 그것은 태풍 클럽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가는 그 대목에서의
연출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아슬아슬한 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아마 남자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 잘못 연출했다가는 아,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이제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죠. 지탄을 받기 예. 쉽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여자 감독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 영화라고 하는 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탐구하면서 어른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섹스고 두 번째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음은 말하기가 쉬워 차라리. 네. 근데 이 성적인 부분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이 10대 여자아이의 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하다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되게 아슬아슬하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와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다른 이제 유사한 결의 영화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영화가 지금 언급했던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 네. 저희도 다뤘었죠. 네. 그게 그 영화가 사실 그 시대의 과거에 너무 독보적으로 이 소년소녀들의 어린 이 10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어른의 아주 처연한 세계를 인식을 보여준 독보적인 영화다 보니까 이 바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뭐 아무도 모른다나 최근에 뭐 괴물 같은 영화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영화가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바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된 영화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모리 유스케 감독의 여기는 아미코라는 영화나 타카다 쿄스케 감독의 후레루라는 제목의 이제 영화들이 있대요. 근데 이 영화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어린 10대 소년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영화가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제목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예능 중에 아주 어린 꼬마애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동선을 맞아요. 따라가게 보여주는 그런 예능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의 예능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최근에 일본의 어떤 영화나 이런 방송에서의 분위기에서 이런 그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를 주목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단 2편 만에 고레다 히로카즈나 구로사와 기요시를 잇는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고요? 일단 지금까지 만든 이 두 편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고발적인 동시에 이 개인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연출 방식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편의 영화만 봐도 다음에 이 사람 뭐 만들까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이력을 살펴보면 굴곡이 좀 많아요. 원래는 뉴욕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근데 뉴욕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합니다. 이 감독이. 어떤 방송국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려고 하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경력 단절을 겪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미술도 전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스튜디오에서의 이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귀국해서 이 감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와우와우라고 하는 방송국에 데스크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뭐 민간에서 열리는 이런 뭐 영화 워크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연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든 단편 영화가 이
칸 영화제는 그 학생 영화 부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시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학생 영화 부문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단편 영화가 이제 처음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좀 주목을 받았고 네. 그리고 플랜 75가 앞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합작 이 감독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네. 해외 이제 뉴욕에서의 어떤 그런 근무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해외 제작사와의 어떤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좀 능했나 봐요. 그래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제작 지원을 열심히 받아서 플랜 75를 만들어서 이 칸 영화제 신인 감독에게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 특별 언급 수상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번 영화 역시도 칸 영화제에 이제 초청이 되고 또 이미 또 프랑스와의 합작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 크레딧에요. 그 해외 합작 이제 그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영화도 일본에서는 자국 내에서만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거죠. 네, 맞아요. 이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를 다룬다는 게 상업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일찌감치부터 이제 해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단 2편 만에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그런 감독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플랜 75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SF적인 어떤 설정이 있는 미래 사회 일본의 어떤 사회의 상들을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이제 플랜 75가 나왔을 때는 진짜 일본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 이게 과연 해외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했었는데 칸 영화제 당시에서는 그 현지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거 마치 프랑스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고령화 노인 사회에 대한 어떤 서늘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인 르누아르가 갖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이제 르누아르 관계 없거든요. 내용하고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잠깐 언급되긴 하죠. 근데 이것도 그 감독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일본이 왜 처음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왜 타라 입구를 자처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양 것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위스키 만드는 증류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류소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그런 어떤 서양 문물에 대한 굉장한 동경.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이 증류하는 기술을 배워서 세계 최고의 것을 우리가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만년필 제조사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일본에도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누아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의라고 하면은 어떤 이 서양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게 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어떤 시대에 대한 복고적인 느낌도 있고 저는 르누아르라고 하면 뭐 영화 감독 이름도 있고 화가 이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또 동시에 뭔가 커피숍 이름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르누아르란 이름에 커피숍 이름 안 짓거든요. 네. 똑같이 외국어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즘에 만들어지는 커피숍은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르누아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커피숍은 키사텐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옛날식의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안에서 뭐 흡연되는 데가 태반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면은 신문 같은 거 다 자리에 놓여 있고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커피숍 이름이 다 이렇게 옛날 뭐 유명한 화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온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르누아르라는 제목 봤을 때 약간 그런 옛날 이제 일본에 있는 찻집 이름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서양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던 시기에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감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르누아르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그린 대표적인 이제 여러 초상화 중에 이렌이라고 하는 소녀를 그린 제목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 10대 소녀를 1880년작인데 그 르누아르의 이렌 양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에도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소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복제 그림을 이제 파는 이제 맞아요. 그런 이 매대에서 이 그림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그냥 넘겨짚자면 르누아르라는 인상주의의 아주 중요한 화가가 시선에서 바라본 한 10대 소녀의 그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이 감독이 이 주인공 소녀의 초상화를 마치 그린 작업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영화랑 직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르누아르가 그렸던 그 초상화 이렌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이렌이 실존 인물인데 너무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과 그 친가족들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모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어떤 그런 좀 비극적인 사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맥이 좀 닿아 있다. 이게 감독이 직접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르누아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야카 치에 감독의 영화 르누아르 줄거리 살펴볼게요. 주인공 후키는 11살입니다. 근데 항상 죽음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작문 같은 걸 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한 상상력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익숙한 학생입니다. 근데 사실 후키는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가 이제 피를 너무 토해서 이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아버지 간호를 하랴 자기 일을 하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 부하 직원에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쌀쌀맞게 네. 예, 이런 아니면 약간 너무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제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로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네. 이 어머니는 나는 그냥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집단 상담 같은 거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후키가 제대로 집에서 돌봄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후키가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날을 지내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암에 걸린 아버지도 그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어머니도 후키도 다 방황을 합니다. 다 방황을 해요. 셋 다 각자 방황을 하는데 네. 서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이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좀 독특한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후키이기는 한데 아마 이 영화를 그 후키 부모 연령대 그러니까 한 뭐 40대 뭐 혹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 그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잘 보이실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말기 암 관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낫기 어려운 중병에 걸리면 정말 세상 모든 곳에서 이걸 하면 낫는다. 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부터 온갖 희한한 치료법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휴직을 해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 계속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무슨 회의록 같은 게 있으면 서류 뭉치를 가져다가 자기가 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은 의견을 써가지고 부하들한테 준단 말이죠. 네. 이 부하들은 병문안을 왔다가 이제 그 종이 뭉치를 건네받고는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퇴원하시기 힘드시겠죠. 뭐 아무래도 너무 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회사에는 돌아오지 못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이 암에 좋다고 하는 또 수상한 약을 구입하면서 그 약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연예인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부남 아내가 찾아와요. 집으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두지를 못해요. 같은 식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도 예사롭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후키입니다. 얘는 이제 혼자서 다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사서함 광고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이 사서함 서비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채팅 서비스랑 똑같은 건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음성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면 그 사서함 주인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몇 살이고요. 뭐 하는데 이러이러한 친구를 찾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싶어라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전화가 오는 이런 식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메시지를 듣기만 하던 후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아마도 젊은 남자, 한 20대의 남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후키한테 이것저것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보다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과연 후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를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가 기승전결의 전개가 아니라 뭔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감독이 전작도 플랜치시보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첫 장면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플랜치시보 같은 경우에는 첫 장면이요. 그 장총을 든 어떤 젊은 청년이 노인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치 그 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그게 실제 그리고,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르누아르도 첫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후키가 뭐 어디 창고 같은 데를 갔다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에 이끌려서 목 졸려서 죽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후키가 그 학교 그 장문 시간에 이 글짓기를 발표를 했고 자기가 상상해서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글짓기의 내용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서부터 어린 소녀가 성인 남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관객들은 목격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 전체가 사실 이미 죽은 후키의 어떤 그 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영화의 편집이라는 게 사실 그런 묘미가 그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영화 전체가 죽기 전 후키의 상상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영화 곳곳에 전체가 네.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 곳곳에 후키의 어쨌든 시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후키의 눈에 비친 친구의 어떤 그 친구 집의 모습 그리고 엄마 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엄마를 목격하는 후키의 시선 그리고 또 폰팅을 통해 만난 또 남자를 따라가는 후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영화의 거의 모든 순간이 후키라는 어린 소녀가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들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었다면 후키가 영화 어느 시점에서 정말 목숨의 위기에 처해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마치 어떤 기억의 파편을 우리가 맞아요. 보고 있는 것 같은 조각조각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방식으로 영화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키를 연기한 배우 스즈키 유이 2024년에 데뷔한 어린 배우인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지금 뭐 일본 영화계에서는 굉장한 이제 스타가 등장을 했다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2013년생이고요. 네. 사이타마현 출생인데요. 지금 그 제18회 아시아 퍼시픽 스크린 어워즈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이 영화 시상식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99회 키네마 순보 베스트 10 신인 여배우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키네마 준보가 수상하는 이 시상 부문에 이제 한국의 네. 배우가 또 심은경 씨가 또 맞아요. 수상을 해서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 키네마 순보 신인 여배우상에 수상할 정도로 스즈키 유이의 연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 이전에 지금 지난 한 3, 4년간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가 된 영화는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2025년 작년에 이제 나이스의 숲이라고 하는 나이스의 숲 2편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일출을 모르는 거리라는 제목의 마스다 아야카 감독의 영화 그리고 소년과 개라고 하는 제제 타카이사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이 소년과 개라는 작품은 나오키상을 수상했던 하세 세이슈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만 벌써 3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2024년에 후레루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타카다 쿄스케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이 후레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이 르누아르라는 영화와 굉장히 좀 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생 미사키라는 주인공이 이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기행을 자꾸 벌이게 되고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이나 이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새엄마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후레루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이 스즈키 유이라는 배우의 어떤 존재감이 이 르누아르 이전에 먼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이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르누아르에 또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을 했었고 르누아르와 후레루 요 두 편의 영화가 주연 배우로서 네. 가장 좋은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네요. 네. 영화 르누아르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모두가 간절히 살아 돌아오길 바라게 되는 영화. 이 영화 전체의 이 후키가 처한 상황들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천만한 모험이고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거든요. 그 관객들은 후키가 제발 살아남기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저는 말할 사람이 없는 아이가 세계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금만 더 운이 없었다면 큰일을 겪었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 처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영화 르누아르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